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조 사코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비망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언론의 북미 정상회담 취재 준비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 SNS에서 풍계리 상황을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 인간 쓰레기 전두환을 규탄하며 그가 저지른 엄청난 죄악과 그 추악한 행실로 하여 특등 정치 간상배, 도적 왕초, 천하의 살인마, 최악의 군발이, 안경 쓴 쭈꾸미 등 오명이란 오명은 다 달고 다니는 천하의 폐륜 패덕한 인간 쓰레기다. 세상에 삐어져 나온 것 자체가 수치인 이런 역겨운 인간 추물이 낯짝을 쳐들고 29만 원을 들고 다니며 온갖 못된 짓을 거리낌 없이 해대며 돌아치고 있는데 대해 인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화딱지난 남조선 인민들에게 김용민 동지께서 스트레스로 소진한 입맛과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얼짱 쭈꾸미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쭈꾸미 한 점, 즉 쭈꾸미 한 마리는 박하산병과 같은 양의 타우린이 들어있으니 얼짱 쭈꾸미는 엄청난 기력을 먹는 것이다 치인되었다. 쭈꾸미 중에 쭈꾸미, 얼짱 쭈꾸미, 최저가의 신속 배송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24일) 목요일입니다.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격전지 후보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인 수원의 현 시장이며 3선에 도전하는 염태영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지방자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겠다고 자임하는 염태영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염태영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후보 염태영입니다. 예, 염 시장님, 저희가 녹음하는 시각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은 날 저녁인데, 우리 염 후보님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연이 참으로 각별하죠.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인수위를 구성했을 때 그때 인수위 환경 쪽에 상근 자문위원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 취임하실 때까지 한 2달간 인수위에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잡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청와대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 그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비서관 역할로 저랑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발탁하신 분이죠, 한마디로. 인수위 때 지속가능발전 정책, 환경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으니까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요청을 하신 건데 2004년 말까지 청와대 시스템이 좀 개편돼서 환경 쪽을 전담하는 비서관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새만금 삼보일배, 지율스님 백일단식 여러 가지 환경 현안들이 터져나오고 골프장 규제 완화로 환경단체들이 한참 목소리를 높일 때였어요.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환경 비상시국 이렇게 정하고 광화문에서 농성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 저도 환경단체 대표의 하나로 단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2005년 연초에
바로 환경비서관으로 발탁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노무현이 선택한 남자 바로 염태영 후보입니다. 자, 오늘 봉화마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권양숙 여사님하고도 만나신 모양이죠? 예, 오늘 그 연수원을 하나 그 옆에 개원을 했는데 네. 그곳에서 권 여사님께서 손님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양숙 여사님도 뵙고 또 노무현 재단이 주관하는 구주기 행사였기 때문에 예. 재단의 이해찬 이사장님, 전 총리님이시죠. 예. 또 뵙고 또 추도서를 하신 정세균 국회의장도 뵙고 다 만나서 인사드렸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지난번에 평양에서 공연에 봄이 온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평화가 온다로 정했더라고요. 그리고 노차사가 노래도 하고 가수 이승철 씨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해서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했습니다. 예. 추미애 대표님이라든지 여러 정치인들 많이 만났는데 오늘의 대세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였습니다.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예. 또 많은 분들이 몰려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참 노무현 대통령을 항상 생각하면은 그분의 이제 욕심은 이 세상에 없지만은 그분이 남긴 철학과 유지, 진정성이 또 다른 노무현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특히 8주기 때 참여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추모식에 참여하시면서 임기 중에는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또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리고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일로 올해는 또 밖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그 영상 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평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이런 것들이 부각돼서 네. 정말 뜻깊은 추모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무현의 사람, 문재인의 동지, 염태영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민선 7기 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하시고 3선 출마인데요. 이번에 출마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2010년, 2014년 두 번의 선거로 시장이 돼서 재선을 했습니다만은 2006년도 가장 어려울 당시의 선거에서는 한번 떨어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때는 참여정부 비서관을 하다가 출마를 하게 된 건데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물매를 맞을 때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안 나간다고 할 때 비서관 중에선 저 혼자가 나간 것 같고 행정관 몇 분이 그 당시에 구청장으로 나가셨고 장관들 몇 분이 나가시는 분이 없으니까 차출돼서 이제 광역단체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때 나간 우리들은 물론 100% 다 떨어졌고요. 심지어 뭐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 의원은 한 명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지금의 자유한국당 소속의 사람들이 다 당선되는 이런 뭐 기가 막힌 현실이었죠. 예. 이번에는 제가 속한 당이 모처럼 이제 상대 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선거를 맡게 됐는데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지방선거에 수원시장으로 출마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 분권국가를 만들겠다. 또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제가 현재는 이제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 회장인데 지방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구심점 역할로서 중앙정부의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자치분권을 중앙정부와 함께 이끌어줄 역할을 요구를 하게 돼요, 저한테. 예. 그래서 그것도 참으로 의미 있고 새 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로서는 특례시라고 하는 절대 필요한 과제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꼭 실현하기 위해서 올 1월 1일 봉화마을을 찾았을 때 최종적인 결심을 하고 올라왔고 그래서 1월 초에 3선 도전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경기도지사 후보감으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을 했었는데 수원시장 3선으로 결론을 내리셨는데 근데 수원 특례시라는 말씀하셨어요. 서울 특별시는 들어봤어도 수원 특례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시는 125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광역시인 울산보다도 인구가 6만이나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로 있어서 행정적, 재정적, 조직적 권한의 여러 가지 불이익, 차별이 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창원 가셨을 때도 창원에서는 뭐 그때 당시 광역시를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많은 압력을 행사할 때였는데 창원은 105만 정도거든요, 현재. 근데 우리보다 20만이 적은 거기서 광역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는 특례시라고 100만 도시에 대한 별도의 특례를 주는 그런 것으로 특례시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과제안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만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125만의 수원, 또 105만, 6만의 고양과 창원이 있고 102만의 용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곳이 있고 곧 이제 1, 2년 후에 성남이 그렇게 되는 4-5개의 도시들은 100만이 곧 넘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 도시에 대해서는 광역으로 해주는 대신 광역보다는 도로 분리시키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지만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광역과 기초의 중간 정도는 좀 줘서 자율적 발전이 가능하게 하자. 이런 취지의 법률안이 이미 지난번 국회 회기 때부터 여러 국회의원들에서 입법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특례시라는 이름인데 그 특례시가 이번에 우리로서는 새 정부가 들어왔고 제가 정부 여당의 힘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꼭 해야 될 우리 도시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례시 조항으로 제가 공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시하고 특례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특례시로 하면 시민들이 뭐가 좋은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광역시와 기초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에 중간에 100만 이상 되는 도시 또는 거점이 되는 도시들에 대해서 특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특례시라고 하는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특례시는 그 내용이 이를테면 광역시급 위상에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자치 권한을 좀 더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획일적인 지방자치 제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하면서 원활한 그에 맞는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특례시가 되면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세금을 더 걷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혜택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특례시가 되면 우리 시가 도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던 것 중에 세수 2천억 이상이 더 증대돼서 우리가 진취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이라든지 복합체육시설을 건설하든지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한다든지 노인 일자리 정책을 더 많이 펼 수 있다든지 청년 정책들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복지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역시는 기초적인 복지 수준을 해결하는 기준이 대도시급이라고 해서 한 3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일반시는 한 25만 원 정도 되고요. 또 그보다 못한 아주 작은 시군은 20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수요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근데 광역시급인 대도시라고 하는 울산과 수원을 비교할 때 수원이 훨씬 더 거점적인 역할을 더 크게 하는데 인구도 더 많고 그런 기준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서 50%가 차이가 나서 덜 수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혼잡한 대도시에 살면서도 많은 차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걸 해결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수원시장 후보죠. 정미경 전 의원 같은 경우 특례시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글쎄요. 그분은 뭘 갖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정책이라는 걸 제대로 발표해 본 적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만 하고 있길래 딱하게 생각해요. 뭐 특례시가 됐을 경우에 뭐 맹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은 뚜렷이 제시하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기사를 뒤져봤는데 도대체 왜 반대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하여튼 그분은 이번에 수원시장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던 분인데 참 기현상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수원시장 후보로 나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내막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정미경 전 의원을 여러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해서 아마 전략 후보로
공천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정치권에서는 흔히 말하는 스킨십, 파이팅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스킨십과 파이팅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출마하기 전까지 저는 그분의 당이 바른미래당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미 또 거기를 또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돼 있더라고요. 아마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19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못 받으니까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또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탄핵 국면에서 또 한번 탈당을 해서 이번에 또 어느 순간 자유한국당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공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자유한국당이라 언제 또 들어왔나 이런 얘기를 생각 들었는데 그랬더니 김영남 전 의원 같은 분은 2번 탈당했다 복당한 시장 후보를 미는 게 무슨 당이냐 조직이냐 이렇게 반발했다는 언론 기사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수원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면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 받겠군요.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고 그래요. 정확하진 않지만요. 예, 그런 것이 약속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만 하니까 좀 안타깝고요. 엊그저께는 뭐 시의회 대관을 거절당한 것 같고 저를 규탄하면서 아니 이를테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이 제지당한다고 청와대나 대통령을 규탄하나 이 번지수를 잘못 짚어갖고 막무가내로 포를 쏴서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참 안타까운 자유한국당의 현실입니다. 자, 염태영 후보님 이번 지방선거 특례시 공약 말고 또 어떤 공약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지역의 오랫동안 현안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어서 수원 화성 군공항이라고 해야 되고요. 이것이 이제 지난해 2월 예비 후보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홍지구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각 지역 간의 갈등으로 놀 일이 아니라 국가 안보라든지 또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공군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그 여당이 됐으니까 김진표 의원님하고 또 우리 저 국회의원과 함께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꼭 예비자 띄워버리고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옛멋이 살아있는 수원을 젊음과 패기가 있는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또 3선에 도전하시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연구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대통령 되시기 훨씬 전부터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셨죠.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 때 제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또 비서관으로 가서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선언하는데 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국가 에너지 체계라든지 교통정책, 국토정책 같은 큰 국가정책들의 지속가능 관점의 정책을 만드는 기초적인 업무를 하고 했던 것이 저로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돼서 아주 소중한 일화들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정부 정책의 골간이 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 퇴임 시에 이제 봉화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밀양까지 같이 왔다가 밀양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봉화마을로 들어갔어요. 퇴임식 날. 그때 기차 안에서 비서관들하고 같이 마지막 여러 가지 회포를 풀고 정리하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저하고 열차 안에서 어깨동무도 하고 그렇게 사진도 찍고 또 퇴임해서 가서는 제가 이제 환경비서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이라든지 생태 건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사갖고 가서 드리기도 하고 또 풀밭에서 여러 논의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오리 농법도 혹시 우리 염태영 후보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같이 연꽃도 심고 오리 농법으로 모두 같이 내고 그의 여름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의 여름 지나면서 벌써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압박을 그때 당시 MB 정부로부터 받아서 괴로우셨는지 찾아오는 당신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오지 마라. 이런 식의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자존심 강하고 꼿꼿하게 살아오신 분이 정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으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고 이런 일이 있어는 안 되는 2009년 5월 그 기보를 듣고 그날 바로 봉화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죠. 그리고서는 그날 자정을 기해서 바로 수원역으로 올라와서 수원역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지민 상주 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있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화장 결정이 됐고 처음에는 벽제 쪽에서 화장을 계획하고 있길래 제가 그 당시 봉하마을과 긴밀히 협의해서 내려가시는 길 쪽에 있는 수원 연화장이 고속도로에서 멀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튿날 바로 이해찬 장례위원장께서 연화장 찾아서 모든 여건을 살펴보시고 수원 연화장에서 하시기로 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수원역에서 분향소에서 찾아오시는 분들과 함께 노란 리본과 풍선을 다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수원 연화장까지 길을 노란 풍선과 리본으로 장식을 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길을 모셨던 그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고요. 예. 그때 사진을 갖고 지금도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할 때 쓰는데 그래서 수원에는 봉하마을 외에 유일하게 추모비가 건립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가신 수원 연화장 내에 수원 시민 추모비가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가 있습니다. 예. 수원에서는 5월 23일 저녁에 매년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분들의 추모 행사를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합니다. 아이고 참 수원하고 또 염태영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 참 많은 인연이 있군요. 사실 수원은 또 조선조 때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을 세웠던 정조대왕의 혼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말이죠. 노무현을 많이 닮은 도시가 바로 수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염태영 후보께서 이제 8년 동안 시장으로 있는 동안 지방분권의 어떤 모델이 됐던 도시가 수원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평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조의 위민과 개혁이 노무현 정신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조를 가장 많이 닮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련하리만큼 지역색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신 분, 또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길을 원칙과 상식이 통하도록 가도록 그 온몸을 던지신 분, 이분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면 그런 원칙과 상식이 통해서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해서 예. 새 정부, 문재인 정부가 굳굳하게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로 함께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님 선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때마침 전화가 왔다. 부대장 송승관입니다. 승보라, 개 선배님이십니까? 지금 네가 강한빛 때리고 있니? 예, 대통령님을 제 부대에 모시고 있습니다. 당장 체포해! 당장 체포하라뇨. 대통령님을 군인이 왜 체포해야 합니까? 선배가 말하면 들어야지. 어디서 말이 너비야? 선배님, 기왕 나온 이야기라서 여쭙는데요. 지난밤에 무슨 일을 벌이신 겁니까? 독도를 일본한테 내주고 국민을 때려 죽인 대역죄인이 청와대에서 호의호식하는데 가만히 두고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셨다. 방금 하신 말씀 저한테 납득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납득 못할 것 같으면 납득하지 마, 이 개새끼야. 강한빛 잡으러 간다. 만에 하나 빼돌리기라도 하면 넌 군일로 처단해. 네 목은 내가 딸 거야. 이번 쿠데타 미국 그리고 일본이 배우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뭐라? 쿠데타? 너 이 새끼 지금 선배한테 말대답이야? 부인 안 하시는 걸 보니 맞는가 보네요. 이건 여적죄가 되겠습니다. 적국과 합세에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 이 죄의 법정형은 유일하게도 사형밖에 없습니다. 너 이 새끼 강한빛 잡으러 가는 김에 내 손에 네 대가리 빵 뿌린다. 이로써 선후배 간의 대화는 끝이군요. 저야말로 선배를 반란죄, 여적죄로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독도 침탈과 때를 같이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 난국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는데 허구지만 허구 같지 않다는 댓글로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파티에 오늘 전체 순위 4위.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컨틴전시 플랜. 이번 주 3회, 4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일요일에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이번 주에도 어김없습니다. 아침 10시 40분에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벙커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김용민의 뉴스 간장. 오늘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 중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중에 조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전문가 3사람의 시각을 종합해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조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조미 정상회담은 99.9% 확률로 다음 달 12일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문정인 특보와 진행자 손석희 앵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특유의 화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 협상의 방식에서 자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안 될 땐 이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걸 상대방에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 가서 그렇게 발품을 드린 게 뭐 때문에 드린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떻든 간에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건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좀 흔들린 것 같은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그 워싱턴 방문으로 그건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 저는 뭐 연기나 그 불발 가능성은 거의 전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용 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99.9%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제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른바 트럼프 모델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협상장에 가서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트럼프 모델이 아까 그 정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 3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그 김계관 부상이 그 담화를 통해서 보낸 거 보면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하지 마라. 우리 미국의 경제 구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존 볼튼 같은 사람의 리비아 모델 받을 수 없다. 그 사람 좀 주의시켜라. 이런 메시지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얼마나 상당 부분 해소를 시켜줬다고 저는 봅니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조선의 태도를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전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우리한테 부담이 좀 많이 넘어왔어요. 예. 특히 저는 한미 정상회담 후에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네. 이거 지금 시진핑 만난 이후에 북한 태도가 변했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태도가 변했다고 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허전에 다시 한번 만나든지 해서 북한 태도를 좀 다시 변화시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북한의 태도, 시진핑 만난 이후에 북한의 태도 변했다고 이제 미국에서 불만을 털어놓잖아요. 예. 근데 그건 볼튼의 발언 때문에 김정은이 놀래가지고 시진핑한테 쫓아간 겁니다. 그렇게 리비아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금 회담에 불러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뭐 회담에는 못 들어오지만 밖에서 응원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건 미국이에요. 원인을 제공해놓고 원인 제공은 자기네 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만 불평을 하면서 결과를 가지고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회담을 안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주면서 회담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북한을 다시 한번 좀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김정은이 확실하게 동의가 됐느냐? 동의하도록 만들어놔라. 그러면서 조건이 맞아야만 된다는 얘기까지 또 하지 않았어요. 그 조건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뭐 달랜다고 그럴까 설득을 할 수 있는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줬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리비아식이 아니고 트럼프식이라고 그래서 안심을 시켰지만 그 트럼프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걸 확실하게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들어있는지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뭐 한국만큼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지만 경제적인 그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뭐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지 요즘 가면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중국, 한국, 일본이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돈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미국 그렇다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 정상회담 연기를 시사했지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선의 체제 안전 보장을 언급한 것에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결국 조선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조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 그리고 진행자 김현정 PD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에서는 나왔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체제 보장 얘기는 안 나오고 경제 지원 얘기만 나오니까 사실상 북한으로서는 좀 자존심도 체면도 구긴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일 큰 소득은 북한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체제 보장을 하겠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라도 북미 간에 어디에선가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바로 2라운드
예. 2회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 타결이 바람직하다. 요것도 잘 보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일괄 타결만이 해법이다. 그거 외엔 방법 없다 하던 거에서 바람직하다. 이것도 살짝 뉘앙스가 좀 양보하는 뉘앙스 아니에요? 많이 물러서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일괄 타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바람직하다라고 물러서면서 거기에다가 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을 확인시켜 준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많은 그 음미를 할 것이고 대답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북 간에도 오늘부터 새로운 물밑 대화가 시작될 것이고 북미 간에도 어디에선가는 오늘 새벽 회담을 결과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싱가포르 남북 정상회담은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카운터파트가 김영철 통전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또 폼페이오, 김영철, 서훈 라인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회담 된다 지금 그러셨어요. 100% 된다. 근데 그냥 저는 100% 된다고 봅니다. 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성공적인 결과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북 강경파이고 대미 강경파인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에서 특히 서훈 국정원장과 서로 협력해서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올려가지고 잘못될 것을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지는 일을 또 자기 정상들에게 그러한 결과를 나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미 간의 대화는 대개 차관보급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이번 최초로 정상들이 하기 때문에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물론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까지 뒤지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조작으로 규정한 겁니다. 지난 월요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전국 공천자 대회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응답률 1%로 남은 거는 뭐냐? 결국은 양극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3등하는 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여론조사 조작 아니면 뭡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난 주말부터 집중적으로 응답률 1%짜리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응답률 1%로 남는 건 무엇이냐? 양극단만 남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종합경제일간지 아시아타임즈가 18일부터 지난 월요일까지 등록된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는 상당한 과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부터 지난 월요일까지 등록된 서울시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 지지율 여론조사는 모두 5개였는데요. 이 가운데 1개를 제외한 4개의 여론조사는 모두 응답률이 4%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2개는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10%를 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와 데일리안의 의뢰로 RN서치가 실시한 서울광역단체장 선거 정당 지지율 조사의 응답률이 1.7%를 기록했네요. 한편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항목도 이해할 수 없다. 후보를 안 낸 당까지 포함해 12사람을 물어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말한 12사람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도 한 개뿐이었습니다. 지난 19일에 등록된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의 경우에만 박원순 후보부터 잘 모르겠다까지 10개의 답변 항목이 있었던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드루킹으로 댓글 조작을 못하니 여론조사 조작이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주관한 우리술 품평회 증류주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문경 사과로 만든 와인을 증류해 맛과 향이 부드러운 문경바람 최저가에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김용민닷컴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갈까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제 이어서 현대자동차 이야기 준비하셨죠? 예, 그런데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 전에 그 행복한 덕담 하나만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소식을 늦게 들은 것 같은데 김용민 PD님께서 KBS 밤 시간대 10시 10분인가요? 예. 김용민의 라이브라는 프로를 맡으셨다는 소식을 제가 오늘에서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SBS 정치쇼 맡으실 때만큼 막 감동적이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SBS에서 2시간짜리 프로를 맡으실 때는 이제 오랜 야인 생활이 끝나는구나. 드디어 김 PD님의 천재적인 재능을 공중파에서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는데 KBS에서 김용민 PD님을 쓰신다는 소식은 이젠 좀 당연하게 들려요. 그래서 KBS가 김 PD님을 쓴다라는 느낌보다 김 PD님께서 망가져가는 KBS 라디오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느낌. 옛다 내가 너희들 한번 살려주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소식을 들으면서 묘한 기대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보통 진행자들이 공중파 두 곳에서 동시 진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하던데 이왕 이렇게 되신 김에 MBC도 진출하셔서 이른바 대상관이라고 하죠. 예.
중요한 세 개의 공중파 타이틀을 모두 거머쥐시는 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전에 그런 이야기 잠깐 했지만 저도 김 PD님 건강을 늘 우려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왕 바쁘신 김에 대삼관 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라디오계의 유재석 탄생 뭐 이런 거죠. 아이고. 좋은 날이니까 덕담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대삼관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원래 대삼관이라는 말이 바둑 용어예요. 그래서 몇십 년 전만 해도 바둑이 일본이 넘사벽으로 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치훈 구단이 6살에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떠나죠. 그리고 1980년에 일본 랭킹 2위 타이틀 명인에 오르고요. 이후에 1위 타이틀 기성을 차지하고 3위 타이틀 본인방 이걸 차례로 석권을 해서 일본 바둑 역사상 처음으로 3대 바둑 타이틀을 동시에 석권을 합니다. 이걸 일본에서 대삼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저도 바둑을 좋아해서 뭐 이런 뉴스들을 그때 접했는데 1986년에 조치훈 구단이 챔피언이었을 때 랭킹 1위 타이틀이었던 기성전 타이틀이 벌어지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바둑은 요즘처럼 TV 중계가 돼서 2-3시간에 한 판 두고 이런 바둑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당 제한 시간이 8시간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제한 시간을 땄으면 바둑 한 판에 16시간이 걸린 겁니다. 한 판 두는데 이틀이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체력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타이틀전을 며칠 앞두고 조치훈 구단이 초대형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두 다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왼손 관절도 다 부러지고요. 그러니까 온몸에 붕대를 팅팅 다 감았습니다. 살아있는 게 용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사고를 당하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타이틀전이 될 리가 없죠. 당시 도전자가 고바야시 고이치라는 사람이었는데 조치훈하고 워낙 라이벌이어서 이 두 기사의 1위 타이틀 대전은 일본 열도가 들썩였던 대형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이 갑자기 반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맥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조치훈 구단이 타이틀전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치훈 구단이 나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오른손이 남아있다 이러면서 출전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온몸의 붕대를 칭칭 감은 이 비주얼로 오른손만 이용해서 타이틀전에 나서요. 그리고 한 판에 이틀씩 걸리는 바둑을 6구까지 끌어줍니다. 물론 결과는 져요. 2승 4패로 치는데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진짜 충격을 안겨준 거죠. 그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조치훈 구단이 했던 명언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유명한 말인데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 이런 말이었어요. 진짜 멋진 프로의 자세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천성이 게을러서 절대 그렇게 뭘 목숨 걸고 못하는 사람인데 대삼관쯤 하는 사람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2년 반 동안 지켜본 김용민 PD님은 제가 한 50평생에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프로다운 분이시거든요. 조치훈 구단에 목숨을 걸고 둔다에 필적할 정도로 방송에 대한 애정, 성실함, 사명감, 의무감 이게 대단한 프로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건강을 조금 해서도 라디오 방송 대삼관을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 건강이 염려되긴 하지만 한국 라디오 방송 역사상 한 명도 없었을 것이 분명한 데일리 라디오 진행 공중파 대삼관의 업적을 꼭 이루시기를 간곡히 축복과 기원을 함께 드립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입니다. 예, 네, 즐거운 소식이어서 여담을 너무 길게 했네요. 하여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도 한마디 좀 하자면은 사실 KBS 라디오에 제안이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죠. 일단 제가 하는 일도 너무 많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해서 또 다른 일을 한다면은 원래 하고 있는 일에 소홀할 수 있겠다는 걱정도 들지만 사실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KBS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잘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하루를 방송하더라도 잘못된 일이었고 나는 다시 돌아왔다라는 기념의 의미를 한번 새겨넣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회 주셨는데 그걸 덜컥 받았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기도 하네요. 진짜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김용민 PD님 건강을 희생해서 청취자 귀가 즐거울 수 있다면 대2관에 만족하지 마시고 대3관까지 하셔서 제가 너무하나요? 이러면 아닙니다.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네, 외형적으로는 건강을 걱정하는 걸로 해주시죠. 네,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현대자동차 이야기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방송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요때 발표의 골자는 지금의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가 순환출자로 돼 있는데 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요 내용은 과거에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정시 일가는 항상 이런 문제를 직면하면 이재용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재용이 사기치는 데 성공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렇다면 원래 정몽구 부자가 하려고 했었던 일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재용은 3대 승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했죠. 네. 그런데 제가 이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합병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꼼수를 씁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할 때 A가 500만 원어치 기계를 대고 B가 500만 원어치 사무실을 냈다면 합병 이후에 A와 B는 50대 50 지분을 가진 공동 대주주가 돼야 됩니다. 똑같이 500씩 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재용은 이렇게 합니다. 500짜리 기계를 내면서 내 기계는 너무 좋은 기계니까 장부 가격은 500이지만 900으로 쳐줘 하고 뻥을 치고요. 삼성물산 니네가 낸 사무실은 장부 가격은 500짜리지만 아유 물도 새고 쥐도 나오고 아유 너무 후진 사무실이라고 뻥을 치자. 그래서 500짜리 사무실을 100으로 깎아. 이런 꼼수를 씁니다. 요렇게 자기 걸 900으로 올리고 남의 걸 100으로 깎으면 합병을 하면 50대 50 합병이 아니고 90대 10의 합병이 되죠. 그리고 합병 회사에서 이재용은 90%를 먹게 되는 겁니다. 요 짓을 하기 위해서 이재용은 자기가 소유했던 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했고요. 이재용이 지분이 한 푼도 없었던 삼성물산 가치를 뭉텅뭉텅 깔아 뭉갠 겁니다. 그래서 2달 전쯤에 SBS에서 끝까지 판다라는 팀이 엄청난 물량으로 보도를 했던 에버랜드의 그 용인 땅 뻥튀기, 요거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요. 반면에 삼성물산의 가치는 계속 쪼그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자기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공사 수주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일부러 슬쩍을 탁살을 냈던 겁니다. 이게 무난히 성공을 했다면 정몽구 부자는 이걸 그대로 따라했을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제일 유력했던 시나리오는 어제 소개해드렸던 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하고요. 현대모비스라는 부품회사를 합병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웃기죠. 자동차 실어나르는 물류회사하고 자동차 부품하고 모듈 만드는 부품회사하고 왜 합치냐고요. 이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만큼이나 웃긴 합병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이걸 하다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먼저 덜미를 잡혔어요. 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요. 감옥에도 한번 갔다 왔죠. 이걸 보고 정몽구 부자가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와, 이번에는 이재용 따라했다가 엿되겠구나를 깨닫고 이 비정상적인 합병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주식 사고 팔아서 기업 지배구조를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걸 지난달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현대차 발표에 따르면 자기들끼리 이 구조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사고 팔아야 됩니다. 사고 팔다 보면 이 과정에서 정씨 부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게 한 1조 정도 돼요. 현대차는 이 세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지배구조 바꾸겠다라는 게 현대차 발표였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이번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살짝 걸렸던 건 다른 과정은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현대차 발표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모비스, 지금 부품회사인데 이 회사를 둘로 쪼개겠다라고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 안에 자동차 부품 만드는 분야가 있고 모듈하고 AS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야를 쪼갠 다음에 모듈 AS 부분을 현대글로비스 물류회사하고 합병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요렇게 하면 정의선한테 조금 더 유리할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 많이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회사를 쪼개고 합병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병 비율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재용이 했던 짓처럼 이재용이 보유한 500짜리는 900이라고 튀기고 상대가 보유한 500짜리 사무실은 100으로 쪼그라뜨리고 뭐 이런 장난을 칠 소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 제기인 겁니다. 왜 이런 의혹이 나오냐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글로비스는
완벽한 정시일가 소유의 회사예요. 꼴랑 50억 내고 회사 차린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여기에서만 지금 정의선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1조 5천억이나 됩니다. 반면에 모비스에는 정의선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말은 모비스를 쪼개서 복잡하지만 뭐 글로비스하고 합병 어쩌고 하다 보면 회계를 가지고 이재용이 했던 짓처럼 장난을 쳐서 정의선이 보유한 글로비스 가치는 부풀리고 정의선이 안 갖고 있는 모비스 가치는 쪼그라뜨리고 요럴 소지가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서로 정의선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재용이 해먹은 거에 비해서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재용은 삼성물산을 통째로 삼켰으니까 사기를 쳐도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고요. 합병 비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사기에 가까웠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의선은 현대모비스를 통째로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니고 반으로 쪼개서 뭐 합병 어쩌고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사기를 시도한다 해도 규모는 일단 훨씬 작아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설명은 이래요. 우리 사기 안 칠게. 믿어주세요. 다 회계법인에 맡겨서 공정하게 가치를 평가해서 500짜리 사무실은 500짜리 평가받게 하고 500짜리 기계는 500짜리로 계산하겠어요. 이재용처럼 사기 안 칠 테니까 믿어주세요. 이런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석연찮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서 정의선이 크게 사기를 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기를 크게 칠 소지가 없다면 굳이 부품회사를 반으로 쪼개서 물류회사하고 합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겁니다. 이런 의심이 드니까 이걸 보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시비를 걸었던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요거 사기칠 소지가 있다. 모비스 주주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합병 찬성 못한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대차는 우리 사기 안 질게 믿어주세요 하고 한 달 동안 내내 언론 플레이하면서 버텼는데 의결권 자문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곳이 이제 합병 같은 중요한 일에서 찬반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자기들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민 돈이니까요. 그래서 이 중요한 돈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할 때는 외부에 공인된 기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전문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걸 대부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자문을 해주는 의결권 자문회사라는 곳의 파워가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외국 연기금도 대부분 얘네들의 의견을 따라요. 국민연금, 기금 이런 곳은 의결권 자문회사의 말을 거의 군말 없이 수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다 합병 반대하라고 권했는데도 쌩을 깠죠. 절차 다 웃기고 그냥 무대포로 이재용 위해서 합병 찬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 거고요. 근데 이번에 모비스 분할 합병에 대해서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전부 다 합병이 모비스에 불리해 보이므로 국민연금이나 기금 등은 합병에 찬성하지 마라 이런 의견을 냈어요. 네, ISS, 글래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전부 유명한 자문사들인데 다 반대 의견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기업 지배 구조원도 요거는 부당하다, 반대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의견을 내버린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의견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박근혜 시절에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의견을 쌩까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했다가 무슨 사단이 난지를 봤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연금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연금은 모비스의 2대 주주입니다. 이것 때문에 원래 다음 주에 모비스의 주주총회가 예정됐는데 현대 정실가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 합병이 가결되려면 3분의 1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66.7%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면 진짜 이게 쉽지 않아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거 통과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총을 그냥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거죠. 요까지가 정리고요. 이제부터는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번 주총 취소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다만 제가 이번에 좀 놀란 건 지금 이제 그 엘리엇도 그렇고 여러 의결권 자문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왜 모비스를 굳이 둘로 쪼개서 그중 일부를 글로비스하고 합치려고 하느냐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정의선이 사기 크게 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에 정의선이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이재용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이익 정도를 저는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조차도 지금 엘리엇은 싫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가 놀랍게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현대차가 안건을 철회했으니까요. 이 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엉터리 합병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걸 응징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매우 투명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사기의 여지조차도 시장에서 용납을 못하겠다고 나서고 예. 그러면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면 현대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비스 반으로 쪼개서 글로비스하고 합병하겠다는 계획, 이거 수정하면 됩니다. 예, 거기서 사기쳐도 정의선한테 애초부터 크게 떨어질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철회까지는 제가 보기엔 안 갈 것 같고요. 예. 여러 방법이 있는데, 모비스를 분할한 다음에 상장을 해서, 이 말이 좀 복잡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의 평가를 그냥 받아버리면 됩니다. 사기를 안 치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입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곧 지배구조 개편안을 다시 발표를 할 텐데, 저는 시장의 의심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셋째로, 현대차 정시 일각에게 매우 나쁜 일이냐? 아닙니다. 이재용은 겁도 없이 개떡 같은 합병을 밀어붙였다가 결국은 깜빵도 한번 갔다 왔고 지금도 위태위태하죠. 그런데 정몽구 정의선 일가에게는 지금 시장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리스크지만 그거 제거하라라고 신호를 먼저 시장이 보내주죠. 그러면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게 정시 일가에게 더 나아요. 깔끔하게 주주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깜빵 갈 리스크를 완전히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벌개혁 바로 널리 애써오셨던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님도 이번 개편안 철회에 대해서 이거 현대차가 실패한 거 아니다. 앞으로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는 안내를 시장이 해준 거다. 그래서 드디어 시장의 힘이 조금씩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 한국 사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넷째로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찌됐건 정시 일가가 이번 시장의 신호를 받아서 더 깔끔한 방안을 내놓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더 깔끔하게 지배구조를 바꾸면 시장에서도 승인을 해주겠죠. 그러면 현대차 정시 일가는 모든 게 오케이냐는 겁니다. 이제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어제 글로비스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정시 일가가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1조 원 세금 내고 주식 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대부분을 글로비스 주식을 팔아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런데 글로비스에서 정시 일가가 벌어간 수조 원의 돈이 정당하냐는 거죠. 어제 들으시면서 김 PD님께서 이 새끼들은 정말 재활용이 안 되는 새끼들이다라고 분개하셨듯이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이 깔끔하건 안 깔끔하건 그거랑 별개로요. 정시 일가가 지금 소유한 그 재산 자체, 글로비스 자체가 엄청난 반칙과 불법으로 형성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정시 일가가 더 깔끔한 방안을 들고 나와도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정의선, 정몽구, 너희가 과연 현대차 그룹을 지배할 정당성이 있느냐, 이 질문을 거칠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정당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정당성이 없다면 그 영향력을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번 지배구조 개편하고 전혀 별개로 정시 일가 경영권 지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계속 거칠게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이 정의선 하는 짓을 보면 이재용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따라하기 전술로 비판을 피해왔는데 이제 이 근본적인 도전을 본질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지배구조 개편과는 별개로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청취자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글로비스와 현대차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오랫동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의 소리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갖은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의 소리에게 응원의 강구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 흘리던 저희 민중의 소리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 광고 문의 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잘 되었고 또 주미공사가 재개관했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법정에 선 분이 있어요. 수임번호 716번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716번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명박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실소유주 의혹입니다. 다스는 제 형님과 처남이 만든 회사입니다. 특히 사면을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지만 저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요. 아이고, 이명박 씨, 어머니가 이 다음에 잘 되면 어려운 아이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돈을 받고 도와주라는 말씀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삼성 이건희 회장은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요. 네? 국회의원 시절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기자들에게 술 대접을 하느라 한 달에 4천만 원씩 쓴 거 모르냐고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도 사정이 어려워 보여서 국고로 지원해 준 거라고요? 아이고,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빠져나간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기름은커녕 물만 나오는 하베스트 유전에 4조 5천억 원이나 쏟아부어서요. 생수회사를 4조 원 넘게 주고 산 거예요. 예? 4대강 사업으로 강을 죽였으니 생수가 필요했던 거라고요. 남북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라고요. 참 뻔뻔한 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게 한국으로선 아주 행운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명박 씨에게도 아주 행운일 겁니다. 이명박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사면을 대가로 돈을 내놓으라고 했겠지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1도, 광주와 대구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26도, 전주 26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책 소개하기 전에 어제 새벽, 그러니까 23일 새벽을 뜬 눈으로 새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봤어요. 이래저래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남북이 아무리 뭘 잘해보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자기 하고자 하는 일들 막 펼쳐놓을 때 짠하기도 하고요.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든 중재해서 평화체제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안에서는 또 그걸 물어뜯는 자들의 반항이 만만치가 않고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하루아침에 역사의 격변이 도둑처럼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예. 하면서 또 팔레스타인 소식을 접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스라엘 범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네요. 뭐 유엔에서는 그게 또 거부당하고, 오늘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폭격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의 미 대사관이 들어서면서 여기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60명 이상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폭력들이 난무하는 땅입니다. 그곳을 보면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겪는 그 고통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 사코가 쓴, 정확히 말하면 그렸다고 얘기했네요. 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비망록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자지구 비망록. 네, 팔레스타인은 지역 이름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했죠. 예. 가자지구는 영어로는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그 띠처럼 팔레스타인 서쪽에
있는 곳이고요.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곳은 이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이죠. 서쪽으로 분리돼 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쪽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만화책입니다. 예. 김 PD 만화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또는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현재를 보고자 하시는 분은 조사코의 여러 책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사코는 만화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저널리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여러 제친 이른바 코믹 저널리즘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코믹은 만화죠. 만화 저널리즘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화라는 장르의 표현 영역을 넓혀서 저널리즘 쪽에까지 확산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쪽 방면에서는 고전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작품이 나와 있고요. 팔레스타인의 역사의 그 비극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비망록은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그 학살 사건들을 추적해 들어가는 대작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성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을까 봤더니 블레셋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이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의 아마 다른 표현이 블레셋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죠. 이 무슬림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실 유대민족이 아수르, 블레셋, 모압, 온갖 이른바 이방민족들, 성서 표현대로 보자면 이방민족들하고 대립각을 세웠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또 일방적으로 다른 민족을 못 살게 굴고 있으니 참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홀로코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가 이제는 가장 그 폭력적인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코가 그리고 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비망록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만화 저널리즘의 고전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도서관 가셔서 좀 넘겨보셔도 대단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이 만화가 갖는 매력이 있어요. 그 표현력이나 전달력 측면에서 보자면은 요즘 웹툰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많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만화라는 장르가 갖는 하나의 그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팔레스타인 역사와 팔레스타인의 현재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책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생한 그 모습과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대로입니다. 읽으시면은 흥미진진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1956년 11월 3일에 있었던 칸 유니스 학살 사건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와 한 짝으로 2002년과 2003년에 있었던 이웃 마을 라파에서의 학살의 진상들을 추적해 들어가는 종군 다큐와 비슷한 그런 작품입니다. 기억들을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은 칼레드나 이 페다이와 같은 직접 학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가자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라고 하죠. 감옥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식으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지 고스란히 그림과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하마스라는 정당이 지금 팔레스타인 집권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 하마스 쪽에서는 협상을 원한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온갖 핑계를 대서 거부한다고 해요. 그 이유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가상의 적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 가상의 적은 이스라엘 안보라는 구실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무장을 강화할 확실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전투기, 탱크, 장갑차 등 최신 무기와 장비로 무장하고 있고 하마스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기껏해야 소총과 조악한 수제 로켓포뿐이다. 이런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는 이스라엘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마스의 저항조차도 이스라엘의 필요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공존이 여기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북한을 연결고리로 해서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한반도의 무력 확장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이스라엘도 별 보잘것없는 무기를 갖추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무력 확장을 모색한다는 것이죠. 예. 금방 상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뒷배가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라는 점을 보면은 그 뒤에 무기업체, 군산복합체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이 야만적인 짓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정의를 찾는 가자 주민들이 쓴 공개 편지가 있는데요. 그 공개 편지를 주목하고 이 만화를 감상하시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가자에 사는 우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툴카렘, 예루살렘, 나사렛 등에 사는 팔레스타인 친구와 가족들을 만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자와 웨스트뱅크가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루살렘에도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싶습니다.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 폭격, 이스라엘의 백린탄과 화학전에 의해 죽거나 다치거나 암에 걸리는 일이 또 일어날까 공포에 떨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검문소에서 받는 모욕, 경제적 통제와 불법적 봉쇄로 초래된 실업 사태로 가족의 생계를 제공받지 못하는 참담함 없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억압을 떠받치는 인종주의를 종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세계 각국들은 출신, 인종, 피부색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기본 명제에 따라 언제 행동에 나설 것인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동등한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요구가 지나칩니까? 나중에 당신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다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압제자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명백한 집단적 징벌 정책으로 우리의 삶과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함께 봉쇄를 즉각 종식할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합니다. 그 어떤 것도 150만 명 주민의 식수와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국제적으로 야만적인 정책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가자의 150만 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인종학살적인 전쟁에 대해 국제사회가 침묵하는 것은 이런 전쟁 범죄에 공모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가자 지역에 15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 건물을 통해서만 오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식수나 전기 공급도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거대한 학살이 벌어지는 곳이 하나 극장화해서 이 학살 장면들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장소라는 그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짓들이 바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 이곳을 그냥 바라봐야만 할지 지켜봐야만 할지 김민웅 교수가 얘기하듯이 온갖 편견과 오해 바탕으로 해서 팔레스타인들은 무장 테러 단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단체들만 기억하지 이스라엘의 그 무지막지한 테러 단체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 테러 단체들로 유명한 하가나 그리고 아르군, 스턴갱 등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테러들을 자행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고려하지 못한 채 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등 강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백색 테러 단체들은 우리가 모른 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한국 역사에 비춰보자면은 우리 광복군은 물론이고 의열단 등 일제 저항했던 테러 단체들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비춰 본다면은 팔레스타인의 그 테러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화책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한인의 실업률은 50% 육박한다. 하루에 $2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 70%다. 등록 난민의 약 3분의 2가 1948년 전쟁의 피해자다. 대다수가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제 사업 기구가 관리하는 난민 캠프 8곳에 지낸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UN 난민 구제 사업 기구의 관리하에 놓여 있고요. 그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2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 70%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완전 봉쇄해버리고 거기에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기를 범죄 집단화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인종 말살하려는 그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떠올리다 보면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조 사코의 인터뷰에 응한 어떤 여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외치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풍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놈들은 인간도 아니야. 짐승이야. 히틀러도 저놈들한테 이렇게는 안 했어. 히틀러도 살던 땅에서 추방하진 않았어. 히틀러도 살던 집을 부수지 않았어. 하나님께 이스라엘, 미국 애들을 우리처럼 만들라고 기도할 거다. 고아로 만들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저주가 저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여성이 겪었던 고통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도 저놈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으라는 절규. 이 절규에 우리가 오해와 편견을 거두고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시에 우리의 역사와 포개진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다른 책,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에서 쓴 그 라피크란 말은 동지라는 뜻인데요. 이 라피크, 팔레스타인과 나라는 책에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에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과거사와 현재가 우리의 역사와 현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한번 깊이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팔레스타인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이해한다는 것은 미국을 이해한다는 것이며, 미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을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이들이 미국의 세계 지배를 가능케 하는 힘이며, 이런 힘을 바탕으로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미국으로부터 정치, 군사, 외교, 재정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힘으로 팔레스타인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크거나 작거나 말입니다. 몇 년 전 한국 사회단체들이 100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연 적이 있습니다.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이 일을 두고 이스라엘 대사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지를 2개씩 껴입고도 추워서 발을 동동 굴려 했던 겨울에도, 비를 피하기 위해 바쁜 걸음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여름에도 우산을 쓴 채 이스라엘은 점령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해방 쟁취하자고 떠들어댔으니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도 무심히 지나칠 수는 없었겠지요. 그리고 한국을 찾았던 팔레스타인인들도 이스라엘 대사관 앞 집회에 함께 참여한 뒤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아닐까요? 팔레스타인이 아주 멀리 있는 낯선 곳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제국의 눈으로 이런 역사를 바라볼 게 아니라, 강대국의 시선으로 팔레스타인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식민지를 경험한 피해자의 눈으로, 고통받는 자의 시선으로 팔레스타인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눈빛이 남아,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남아 연대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조사코의 이 만화책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비망록은 좋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만화니까 또 접하기 쉬우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아프지만은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이 돼서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데도 좋은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계사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팔레스타인 이야기만 실린 것은 아니죠. 그 안에 담긴 세계 각처에 억압받는 자, 짓밟히는 자들의 숨은 서러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전직 MBC 계약직 아나운서 10명이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MBC가 채용 당시 약속대로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나 MBC 사측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일 뿐 해고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은 전직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요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2시까지 모두 1983분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89% 10명 가운데 9명은 정규직 채용 불가하다는 입장이시네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1%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젠 30년 하자님, 그때 그곳에 간 사실 하나만으로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바나바스님, MBC 파업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PPL 시간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공 대장사랑 사용 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미공 대장사랑 먹고 2, 3일쯤 지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틀째부터 배가 좀 꾸룩꾸룩했다고 봐요. 그리고 3일째 점심부터인가 화장실에 막 가고 싶도록 만들더라고. 대장 내시경 검사하기 전에 먹던 관장약보다 정말 더 개운했다고 봐요. 그리고 다음 사연은 마포에 사는 정청래 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참 대변인 정청래입니다. 미공 대장사랑 먹고 쌌는데 와, 세상에 거기서 김종인이란 똥이 나왔다고 봐요. 왕창 나오는데 정청래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싸가지가 파가지인 새끼라고 봐요. 1522 8972 1522 8972 미공 대장사랑.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빼요 앤 빼요미 사주 구매 후기 사실상 읽어봅니다. 확실히 안 먹고 자는 날과 먹고 자는 날은 사실상 확실히 다릅니다. 먹고 자면 다음날 효과를 확실하게 사실상 봅니다. 또 빼요 앤 빼요미 사주 또 다른 구매 후기를 보겠습니다. 요번에 사실상 처음 구입해보는데 실제로 보름 정도 꾸준히 먹었더니 안 들어가던 바지가 사실상 들어갔습니다. 완전 신기.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뱃살 다이어트 그런 상품은 안 나오는 겁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독거입니다. 모델은 나 김성태가 사실상 최선의 카드인데. 안 찢습니다. 아직도 구형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십니까? 실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세먼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피알에서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걸러준다는 인증마크 KF는 기본인 차세대 MNS 필터가 탑재된 코그린 마스크 사은품 판촉물로 어떨까요? 차단성, 통기성도 업. 미세먼지에 대비한 코그린 마스크 네피알에서 단체 주문하면 받는 기쁨, 주는 보람 정말 대단합니다. 제 미세먼지 대책도 이겁니다. 코그린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 이겁니다. 네피알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DJ입니다. 무릎펜 액티브 밴드 써본 분들 난리가 났어요.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이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말하자면 충격은 줄이고 근육은 지키고 북미 관제 파토내려고 적정한 놈들 찾아가서
니킥을 날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무르펜 액티브 밴드. 5월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무르펜, 검색창에서 무르펜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 과장을 말하자면 찾아주세요. 술친곰 후기 읽어봐야지. 먼저 송모씨, 올해 봄과 여름의 술자리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김모씨, 숙취로 인한 두통이 많이 사라졌네요. 이모씨, 나이가 있어서 이제 숙취가 없어지지 않는데 술친곰을 먹고 술을 마시면 전혀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하지 않아요. 그 두통도 없고 속 쓰리지도 않는다. 재용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때문에 알코올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속이 쓰리지. 검색창에서 술친곰 찾아서 주문해라.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단이 이곳으로 갔습니다. 어제 뉴스 기능력 평가 문제는 이곳이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원산입니다. 정답자 자유로운 영호님, 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 정답자 청풍0394님, 클로징 사연 당첨자 살아있는 도울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세요. 별을 따다 군가제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의 트위터글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것이 한국으로선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한국민 전체에게 문 대통령 덕에 안녕한 줄 알라는 메시지를 보냈군요. 막상 성조기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명백한 의사조차 이해할 지능이 없다는 게 이 나라의 불행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우상화, 숭상시하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잔뜩 추켜 세웠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5월 24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